VON 시사라디오 자유통일 동상담호 시즌2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희가 오늘은 3주 만에 만나 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VON을 만들고 가장 열심히 오랫동안 조회수는 적지만 그래도 아주 전문적인 그런 특별한 프로입니다. 우리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그런 프로인데요. 저희가 이제 시즌 2는 김 박사님의 그 강의를 주로 듣는 그런 이제 방식으로 했는데 하다 보니까 박사님을 너무 힘들게 한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오늘은 미사일이란 주제, 미사일 뭐 정확하게 말하면 불상의 불상 뭐 불교의 그 불상 아닙니다. 그러니까 미상의 발사체라고 요즘은 그렇게 부르고 있죠. 미사일 문제를 마지막으로 시즌 2는 오늘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2달 이 정도 쉬고 또 멋진 시즌 3으로 꼭 만나 뵙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박사님 그동안 수고하셨는데요. 가장 심각한 주제 준비됐습니까? 네, 북한이 최근 한미 연합 연습을 구실로 미사일을 발사해서 가뜩이나 폭염으로 지친 국민들의 심사를 마구 흔들어 놓고 있는데요. 이게 북한이 언제부터 어떻게 미사일을 발사해 왔고 또 북한이 개발한 미사일은 어떤 종류가 있고 그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개략적으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미사일 개발의 연역이랄까 약사랄까 소략적으로 한번 살펴본 다음에 뒤에 조금 소상하게 심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은 70년대 후반부터 소련의 미사일 기술을 배워서 이집트에서 입수한 스커드 미사일을 모방 설계 제작하는 과정을 통해서 자체 미사일 개발에 착수하게 되죠. 그래서 80년대 중반 사거리 300km의 스커드 B 미사일과 사거리 500km인 스커드 C 미사일을 개발해서 실전 배치하기 시작하죠. 이렇게 해서 북한 미사일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90년대 초반에는 사거리 1300km인 노동 미사일을 개발해서 90년대 후반 작전 배치를 완료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북한은 이란과 이집트에 가서 사거리 실제 시험 발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한반도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까맣게 모르고 있었죠. 그리고 98년 첫 장거리 미사일인 대포동 1호를 시험 발사하게 되고요. 이후 99년 9월 빌 클린턴 미 행정부가 대북 경제제재 완화 조치를 발표하자 북미 대화가 지속될 때까지 미사일 발사 조치를 유예한다고 선언하고 시험 발사를 잠정 중단하죠. 그러나 이러한 와중에도 소위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급 개발을 꾸준히 추진해 왔고요. 2006년 7월 사거리 6,700km 이상으로 추정되는 대포동 2호를 비롯해서 노동, 스커드 등 중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그리고 2009년 4월 대포동 2호 미사일을 발사했고요. 2012년 12월에는 은하 3호 발사에 성공을 합니다. 그리고 2016년 8월에는 심포급 잠수함에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이라고 하죠. 북극성을 시험 발사했고요. 그리고 이듬해 이를 지상형으로 개조한 북극성 2형, 북극성 2가 되겠죠. 2형을 2차례 시험 발사합니다. 그리고 2017년 5월과 8월 그리고 9월에 중거리 탄도미사일급으로 평가되는 하성 12형을 시험 발사합니다. 그리고 2017년 7월과 11월에 대륙간 탄도미사일급으로 평가되는 하성 14형과 하성 15형을 잇따라 실험 발사하게 되죠. 그리고 2017년 11월 정부 성명을 통해서 하성 15호 시험 발사가 성공적으로 진행됐다고 하면서 핵무력 완성을 선포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북한이 더 이상 미사일을 쏘지 않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올 들어 지난 5월 초부터 이스칸데르급 KN-23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신형 대구형 조종방사포 또 미국산인 에이테이킵스 미사일과 유사한 북한판 신형 전술지대지 탄도미사일 등 소위 단거리 3종 세트를 잇따라 발사해서 우리 국민들을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소략하게 연역을 살펴봤고요. 지금부터는 사거리를 기준으로 해서 사거리가 짧은 미사일부터 단거리 미사일부터 장거리 미사일까지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300mm 방사포에 대해 조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거리 미사일이라고 하면은 이제 주로 스커드 미사일이 되겠는데요. 사거리가 대충 한 300에서 800km 정도가 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76년부터 이집트에서 소련제 스커드 B 미사일 이 두 기를 입수해서 이를 모방 설계하는 과정을 통해서 미사일 개발에 착수하고요. 81년에는 이집트와 미사일 개발 협정을 체결합니다. 그렇게 해서 미사일 개발을 본격화하죠. 그리고 85년에 소련제 스커드 미사일을 토대로 사거리 340km짜리인 스커드 B를 개발합니다. 이 스커드 B는 개발비를 지원해준 이란에 88년 100발을 제공해서 이란 이라크전 때 실전에 투입이 되죠. 이후 북한은 스커드 B의 사거리를 500km로 연장한 스커드 C를 91년부터 본격 생산했고요. 이를 또 나중에 이란과 시리아에 판매해서 외화를 벌어들이기도 했습니다. 당시 단가가 스커드 미사일 사거리 1km에 한 1만 USD 그러니까 1만 불 정도를 받았다고 하니까 사거리가 500km가 되면 500만 불 한 발에 굉장히 짭짤한 수입을 올렸던 거죠. 다음은 준중거리 미사일인데요. 준중거리 미사일은 노동미사일하고 북극성이 있습니다. 노동미사일은 북한에서는 하성 7호라고 하는데요. 최대 사거리가 1300km 정도 나가는 중단거리 미사일이죠. 탄두 무게가 약 한 770kg, 사거리가 1300km 나가고요. 다단계 다발식 로켓을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스커드 미사일의 설계를 책임진 러시아 미사일 디자이너를 채용하고 중국의 기술자들의 지원을 받아서 발사한 것이 바로 노동미사일입니다. 북한은 1993년 노동 1호를 한복 함주군 노동리에서 일본 열도를 넘어 동해로 시험 발사해서 성공을 하게 됐죠. 당시 이런 사실을 미국에 사전에 기뜸을 했다고 하고요. 일본에는 알려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이 나중에 일본에게 이런 사실을 통보했는데 일본이 나중에 알고 경악했다는 후문이 있습니다. 노동미사일에 대해서 제가 노동이라는 표현을 쓰니까 발음이 조금 잘못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오해하실 수 있는데 노동이라는 이름은 그 한미 당국이 붙인 이름인데요. 미사일 발사대가 있는 그러니까 미사일이 발사된 장소 함경북도 함주군 노동리입니다. 이때 노동이라는 것은 노자는 갈대 노자입니다. 동자는 이제 마을 골짜기 이런 뜻이고요. 노동신문 할 때 로가 아니네요. 아닙니다. 한때 서방의 매체가 노동신문 할 때 그 노동인 줄 알고 노동미사일을 영어로 레이버 1호라고 쓴 적이 있는데요. 난센스죠. 그다음 북극성 1호와 북극성 2호인데요. 북극성 1호는 2016년 4월에 첫 시험 발사한 잠수함 탄도미사일입니다. 발사 탄도미사일입니다. 최대 사거리가 1300km고요. 이 미사일을 고압의 수증기로 수면 위로 일단 밀어 올린 뒤에 점화해서 발사하는 소위 콜드론치 방식이죠. 그런데 SLBM 기술은 기본적으로 잠수함의 탄도미사일을 적재하고 상대에게 발견되지 않은 채 장기간 물속에 머물 수 있는 상황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그러자면 최소한 상대에게 발각되지 않으려면 장시간 물속에 숨어 있을 만한 잠수함이 필요한데요. 이렇게 되려면 핵잠수함이 필요하답니다. 예컨대 전술미사일을 탑재하려면 최소 3,000톤급 이상, 전략미사일을 탑재하려면 5,000톤급 이상의 잠수함이 필요하다고 해요. 여기서 말하는 전략미사일이라는 것은 ICBM을 뜻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수중 환경에 잘 적응된 탄도미사일을 보유해야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중과 공중, 지상이라는 서로 다른 환경에서 서로 교신하고 신호를 주고받고 하는 최첨단 IT 기술 같은 게 필요하죠. 그래서 이제 SLBM의 기술은 이 3요소의 결합체이자 통일체라고 흔히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북한이 2016년 8월 심푸 앞바다 잠수함에서 미사일을 발사해서 500km를 비행해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북한이 주장을 했는데요. 사실 이거 굉장히 논란과 의혹을 많이 일으켰습니다. 예컨대 이제 지금 SLBM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가 유엔 안전보장이사의 상임이사국 5개국이거든요. 그 중에서도 중국 같은 경우는 아직 완성을 못했다고 지금 평가를 받고 있고 인도 같은 경우도 수십 년간 SLBM에 공을 들이고 있지만
반쯤 정도밖에 완성을 못했어요. 그런데 북한은 2016년 8월 딱 한 번 시험 발사했는데 성공했다고 주장을 했기 때문에 인류사의 전무후무한 기록을 지금 사실이라면 기록을 세운 겁니다. 사실 아닌 걸로 지금 표정이 그러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 위성 사진이 보여준 신형 잠수함은 그 확인이 됐는데요. 8.15 선박 설계사업소라고 남포에 있는 이 설계사업소에 설계를 했고 제2자연과학원 산하 해군연구소가 그 구체적인 것을 담당을 했었는데요. 길이가 65m, 폭 6.6m 정도, 배수량은 뭐 1,500에서 2,000 정도니까 정확히 한 1,800톤급입니다. 그 사령탑에 붙여서 수직 발사관을 배치했지만 사실 실험용으로도 적합하지 않다고 얘기를 해요. 북한이 수중 발사했다는 미사일의 외형을 보면 소련제 SSN-6의 모조품으로 보이는데요. 이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는 잠수함은 G4, 그러니까 수상 배수량이 2,350톤, 수중은 약 한 2,950톤 정도 된다고 합니다. 현재는 SSN-6는 다 퇴역한 상태고요. 근데 이 미사일로는 10m 안팎의 수심에서만 발사가 가능하다고 해요. 그보다 깊은 데서는 불가능하답니다. 그런데 북한은 1,800톤급 잠수함에서 딱 한 번 발사해서 성공했다고 하니까 앞뒤가 전혀 안 맞는 것이죠. 그리고 당시 사진과 동영상을 북한이 공개를 했는데요. 그 사진과 동영상을 보면은 미사일이 수면 위로 튀어 올라왔을 때 일단 중기압으로 밀어 올려서 수면 위로 올라온 다음에 거기서 점화해서 나가거든요. 근데 점화하기 직전에 뒤에 보면은 시커먼 연기처럼 보이는 하염처럼 보이는 것들이 뒤에 그 꼬리 부분에 나타나요. 수면 위로. 근데 그걸 이제 사람들은 그 점화할 때 내뿜는 뭐 매연 비슷한 거로 얘기를 하는데 당시에 중국 전문가들이 뭐라고 했냐면 그것은 그 하염이 아니고 물밑 지표면에 가라앉아 있는 흙이나 퇴적물이 증기압으로 밀어 올릴 때 같이 따라 오른 거라고 한 얘기죠. 그러니까 북한이 쏜 것은 잠수함에서 쏜 것이 아니라 그 10m 정도 있는 바다 밑에 고정모를 깔고 거기서 발사했다는 거죠. 근데 뭐 당시에는 뭐 바지선에서 쏜 거 아니냐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중국 전문가들이 한 얘기가 가장 정확한 것 같습니다. 바다 물 밑에 구조물을 설치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했기 때문에 밑에 있는 것들이 같이 빨리 올라와서 시커먼 게 따로 오른 거죠. 그러니까 들켰네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엄밀히 말하면 내외에 보여주기 위한 쇼라고 보는 것이 정확한 거일 겁니다. 다음은 북극성 2호인데요. 북극성 2호는 1호와 같은 고체연료 방식의 중거리 지대지 탄도미사일입니다. 그러니까 북극성 1호가 SLBM이라면 북극성 1호는 지대지 미사일인 것이죠. 같은 미사일인데 잠수함에서 쏘느냐 아니면 지상에서 쏘느냐 그 차이입니다. 2017년 2월에 평북 방현에서 처음 시험 발사를 했고요. 500km를 비행하며 발사에 일단 성공은 했습니다. 다음은 중거리 미사일입니다. 사거리가 약 한 3,000에서 5,500km까지 정도인데요. 북한의 중거리 미사일을 대표하는 것이 대포동 1호죠. 노동 1호를 1단 로켓으로 하고 북한이 독자적으로 개량한 스커드-C를 2단으로 하는 다단식 탄도미사일입니다. 북한은 1990년대 초 스커드를 변형시키면서 축적한 기술과 경험을 토대로 새로운 모형의 중거리 탄도미사일인 대포동 1호와 2호 개발에 착수를 했고요. 대포동 1호는 노동 1호와 달리 액체연료와 고체연료를 쓰는 3단계 로켓을 사용해서 북한이 미사일 개발에서 일대 전기를 맞이해요. 이때 성공을 했기 때문에. 북한은 이 대포동 1호를 스스로는 강명성 1호라고 이름을 부르고 있고 또 이것이 미사일이 아니라 인공위성이라고 주장을 했었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북한의 주장입니다. 당시에 북한의 주장을 보면 강명성 1호가 지구로부터 최단 218.82km, 최장 6,978.2km의 타원 궤도를 165분 6초 주기로 돌고 있다. 그리고 김일성 장군의 노래를 모르스부 27MHz로 전송하고 있다고 주장을 했어요. 또 북한 선전 매체들은 강명성 1호가 9월 13일 100번째 지구를 돌았다. 10월 3일 새벽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평양 상공을 지나가는 것을 육안으로 목격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그러나 사실은요. 3단계 로켓 점화에 실패하면서
그 일부가 일본 열도를 넘어서 태평양에서 추락한 것이 전부입니다. 그런데 북한이 대포동 1호를 발사해서 기술적으로 얻고자 한 목표가 뭐였냐 하면은 일단 발사 하나 하고 두 번째는 1단에서 2단 로켓 분리를 목표로 했고 그 분리에 성공했어요. 3단은 뭐 처음부터 목표로 하지도 않았고요. 그런데 이제 이것을 인공위성이라고 주장한 거죠. 따라서 북한이 강명성 1호가 지구 궤도를 돌고 있다거나 김성 장군의 노래를 전송했다는 주장은 순전히 허풍이었던 것이죠. 대포동이라는 그 미사일 이름도 사실은 이제 그건 우리 쪽에서 붙인 이름인데 미사일 발사대가 있는 지명 이름이거든요. 그것도 이제 지금의 지명이 아니라 옛 지명이에요. 함경북도 명천군 하고면 대포동. 대포동이라고 하면 안 되고 사실은 정확한 명칭은 대포입니다. 그러니까 큰 대자에 물가, 바닷가 포자, 우리 마포, 남포 할 때 그 포자죠. 현재 지명은 함경북도 하대군 무수단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무수단 하성 10호라고 하는 미사일을 소개할 텐데 이게 바로 현재의 지명을 따서 붙인 무수단 미사일입니다. 사거리가 한 3,000 내지 4,000km 정도 되고요. 북한이 98년 8월 쏘았던 대포동 1호의 기술력으로 만들어낸 작품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1980년대 말 소련의 마가예프 미사일 설계사업소 소장과 북한의 노동당 중앙위원회 군수공업부 제1부장 박성봉이 R-27 미사일의 기술 이전에 관한 문건을 교환하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실행한 결과 탄생한 것이 바로 무수단 미사일이죠. 당시 소련의 최고 지도자였던 미하일 고르바초프도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그냥 무시했습니다. 이후 소련 해체를 전후해서 소련의 많은 미사일 기술자들이 평양에 125호 공장이라고 있는데요. 이게 대외 명칭이 평양 돼지 공장입니다. 평양 돼지 공장이라고 해서 무슨 돼지 키우는 돼지우리가 아니고 미사일 공장인 거죠. 여기에 초청받아서 기술 협력과 지원을 제공해서 만들어낸 것이 무수단 미사일입니다. 그렇게 북한은 2007년부터 무수단 40여 기를 실전 배치하고 2010년 10월 노동당 창건 65주년 때 열병식을 하면서 처음 공개했어요. 그러니까 실전 배치를 먼저 하고 열병식 때 실물을 또는 모형을 공개한 거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시험 발사를 완전히 거꾸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실전 배치했다는 건 사실 거짓말인 거죠. 근데 이 무수단 미사일은 주일 미군 기지를 포함한 일본 전역과 태평양의 간 미군 기지까지 사정권으로 두고 있어서 유사시 한반도로 전개되는 미군 증원 전력을 겨냥한 무기로 볼 수 있습니다. 한반도에 전쟁이 나면 미군 증원 전력이 이제 오게 되는데 한반도에 도달하기 전에 이제 차단하겠다는 것이죠. 그다음 하성 12호인데요. 최대 사거리가 4,500에서 5,000km. 하성 10호의 결함을 보완하고 개량한 미사일입니다. 미사일 엔진은 신형 고출력 액체 엔진과 보조 엔진 4개를 사용했고요. 3번 시험 발사를 했고 성공했습니다. 이거는 짧게 그냥 소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거리 미사일입니다. 그러니까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죠. 사거리가 5,500km 이상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대포동 2호입니다. 2006년 7월 처음 발사한 2단 또는 3단형 ICBM급 장거리 미사일이 바로 대포동 2호고 하와이까지도 갈 수 있나요? 예, 이제 곧 나올 겁니다. 북한명은 광명성 2호입니다. 물론 북한은 이것이 미사일이 아니라 인공위성이라고 주장하죠. 당시 1단 발사체는 4개의 로켓 엔진을 묶음식으로 병렬 점화했으나 출력 불균형에 대한 제어 실패로 발사 40초 안에 그냥 추락해서 발사 실패를 했죠. 그러나 발사를 통해서 출력 불균형 제어 실패 원인을 찾아내는 나름의 성과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2009년 4월 무수단에서 재발사를 했고요. 당시 동해 일본 쪽으로 발사를 해서 1단 발사체는 약 500km 지점에서 분리에 성공을 했지만 2, 3단 발사체는 3,200km 지점에서 분리하지 못하고 7분 만에 추락했습니다. 그런데 이때도 북한은 선전 매체를 통해서 강명성 2호를 쌓아올려 성공했다고 허위 보도를 하고 지구 궤도를 돌고 있다. 김성 장군의 노래와 김정일 장군의 노래를 보내주고 있다고 뻥을 세게 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포동 2호 발사가 이제 국제사회에 문제가 돼서 안보리 제재 결의를 초래하게 된 장본인이죠. 대포동 2호는 사거리 4,000에서 6,000km로 미국 알래스카 일부
사정권에 들어가고요. 특히 3단식으로 개량할 경우에는 1만 5천 킬로까지 날아갈 수 있기 때문에 미 본토도 사정권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다음은 하성 13, 14, 15호입니다. 이건 이제 쑥 개량돼 나오는 건데 최종적으로 이제 하성 15호가 되겠죠. 하성 13호는 사거리 5,500, 14호는 사거리 1만, 15호는 사거리 12,874km로 추정되는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죠. 그러나 이제 그 ICBM 기술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포함해서 상세와 구체적인 미사일 재원은 물론 뭐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ICBM을 얘기할 때 꼭 알아야 될 한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그 발사 단계에서 발생하는 저주파 진동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해결 못하면 발사 단계에서 폭발해 버립니다. 근데 이게 굉장한 기술이래요. 두 번째는 대기권 재진입할 때 발생하는 고온 고열이 있는데 이게 뭐 안 되면은 별똥별이 되어 버리는 것이죠. 극복하지 못하면. 그리고 세 번째는 가장 이제 첨단 기술인데, 미사일을 발사해서 대기권 재진입부터 그 최종 목표물까지 가는 것을 호밍이라고 하는데, 홈에 들어가는 거라고 해서 호밍이라고 하는데 제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기술이랍니다. 근데 이 세 가지를 다 극복을 해야 되는데 이 세 가지가 다 사실은 북한으로서는 영양불능이에요. 근데 문제는 일단 그 발사 자체는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성공했을까? 지금도 의문인데요. 이 발사를 하기 위해서는 저주파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저주파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뭐냐 하면은 그 1:1 고속 고온 풍동 장치를 설치해서 그 원인을 찾고 그 원인에 따른 해결책까지 찾아야 되는데, 고속 풍동이라는 게 이게 어마어마한 전력과 굉장한 기술력이 들어가야 만들 수 있는 거래요. 이렇게 북한의 경제력이나 기술력으로는 불가능하답니다. 근데 어쨌든 이 문제를 해결하고 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북한 자체 기술력이나 경제력이 아니라 외부 어딘가로부터 북한이 제공받아서 성공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대기권 재진입 문제인데요. 대기권 재진입 단계에서 고도가 지상 한 100km에 이를 때까지가 약 한 2분 정도 걸린대요. 근데 이때 미사일 속도가 초속 4.3에서 7.3 정도로 올라간답니다. 이와 동시에 공기와 마찰로 생기는 로켓 표면 복사열이 수천 도까지 올라가고요. 탄두 부분의 전면 온도는 뭐 8,000도에서 10,000도까지 올라간답니다.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북한이 이거를 해결했다고 주장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그 어떻게 해결했는지를 자기들이 실제로 그 미사일 뭐 탄두 소결 실험이라는 거를 하면서 사진과 동영상, 그러니까 TV로 공개를 했어요. 그런데 웃기는 게 뭐냐 하면, 북한이 보여준 그 소결 실험이라는 것이 그 탄두의 재질을 보면 탄소 섬유에 열경화성 코팅제, 에폭시라고 한다고 해요, 전문 용어로. 그것을 입힌 것으로 한눈에 봐도 상당히 짝이 없고, 더욱 웃기는 것은 북한이 보여준 그 실험은 열 복사 실험이 아니라 열 전도 실험이었대요. 차라리 보여주지 않았으면 그냥 끝까지 우기면 되는데, 보여주는 바람에 완전히 그냥 미천다 드러난 결과가 되어버렸죠. 그 다음에 이제 궤도 비행 단계에서 제어 문제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그 초속 4km 이상 고속 비행하는 로켓에 그 100만 분의 1초 안에 참고 궤적 데이터를 제공해야 된대요. 근데 이거는 북한의 기술력으로는 뭐 택도 없답니다. 근데 뭐 어쨌든 북한이 뭐 다 했다고 하면서 뭐 2017년인가요? 11월에 정부 성명 발표해서 핵무력 완성이라고 선언해버리고 접었으니까 뭐 우리가 알아서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방사포, 300mm 방사포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북한이 방사포는 122mm 그 연평도에 때 쏘았던 것이 122mm고요. 그 다음에 이제 240mm 방사포가 있고, 이것으로 부족하니까 이제 300mm 방사포를 북한이 뭐 연구를 그동안 해왔고, 지난번에 2014년인가 원산 앞바다에서 한번 뭐 실전 사격했다고 했는데, 어쨌든 뭐 실전부터 배치하고 실험을 나중에 하는 북한이 어떻게 된 건가 했는데, 이번에 쏘았다고 하니까 제가 이제 조금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이번에 이제 300mm 신형 방사포를 쏘니까 그
이를 두고 미사일이냐 방사포냐 하는 설왕설래가 있었어요. 북한이 말하는 방사포는 우리 용어로는 다연장 로켓포, 다연장 로켓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 300mm 정도가 되면은 사실상 미사일이나 다름없답니다. 무기로서 미사일이냐 아니냐를 구분하는 그 제일 척도가 뭐냐 하면은 탄두에 자체 그 조종 시설이 있느냐 없느냐, 조종 장치가 있느냐 없느냐를 보고 판단하는데 300mm 방사표는 그 탄두에 유도 장치가 부착되어 있답니다. 이제 소위 그 글로나스 자이로 시스템이라고 하는 소련제, 러시아제가 붙어 있는데 우리 일부 언론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미국산 GPS가 설치돼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유사시 미국이 그것을 차단하면 무용지물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이것은 난센스죠. 미국하고 싸우겠다는 북한이 미국산 GPS를 설치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뭔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아요. 북한이 종래 개발한 300mm 방사포 포탄 길이가 약 한 7.2m, 무게는 800kg 정도 나가고요. 탄두 무게만 300kg, 200kg, 100kg짜리 여러 가지가 있답니다. 사거리는 약 한 100km 정도 나가고요. 방향 제어 등 조종 장치가 내장되어 있고 호밍을 위한 그 글로나스 자이로 시스템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발사하기 직전에 그 명령 시스템이 든 그 명령 칩, 북한에서는 이거를 명령함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탄두에다가 칩을 꽂아서 발사하게 된대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제어 문제는 지금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정도 이런 나라 정도만 할 수 있고 나머지는 거의 불가능한 상태라고 하네요. 그래서 어쨌든 북한이 쌌다고 하니까 일단 대비는 해야 되겠지만 너무 그렇게 겁먹을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참고로 하나 말씀 더 드리면 그 연평도에 쐈던 122mm 방사포가 당시에 170발을 쏴서 90발이 연평도 섬 안에 떨어지고 80발이 이제 그 섬에 오지도 않고 바다에 떨어졌다고 했었고 그 중에 약 한 30발은 터지지도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나중에 YTN이 보도하기를 뭐라고 했냐면 북한이 실제로 쏜 게 400발이었대요. 그러니까 170발만 우리 NLL 넘어오고 나머지 230발은 아예 안 넘어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절반 이상이, 절반 훨씬 넘는 것이 아예 불발탄이었거나 아니면 NLL 북쪽에 떨어졌다는 겁니다. 이게 북한 방사포 실력이 이 정도라는 것이죠. 122mm가 이 정도인데 지금 300mm 방사포를 쏘았다고 제가 보기에는 굉장한 허풍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겁먹을 것은 없고 다만 1%의 가능성이라도 있으면 안보당국에서는 대비를 해야 하니까 대비는 해야겠지만 우리 국민들이 너무 지레짐작해서 겁먹을 일은 아니다. 저는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핵무력 완성 도대체 누구를 향해서 이런 선포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북한이 일단 1차적으로 겨냥한 것은 미국이죠. 근데 북한이 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한미일 다 포함되겠죠. 저는 이제 첫 번째 제가 먼저 질문할게요. 항상 이 마이크를 제가 독점할 수 있는 이 권한을 갖고 지금 권 목사님 엄청 불만이신데 먼저 드릴까요? 예. 그러면 핵무력 완성 이런 거를 주장을 하면서 분명히 미국을 향해서 말하는 것 같은데 이것을 제일 감동하는 것은 이 대한민국에 있는 상당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정부주의자들과 물정 모르는 일부 제가 흔히 쓰는 선무당과 치어리더들은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면 나중에 우리 거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참 황당한 순진하다고 해야 할지 이전에 연대 교목하셨던 분도 그런 설교를 하셨더라고요. 어리석다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시퍼런 칼을 강도가 지고 있는데 그게 나중에 우리 거 된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소리를 하죠. 근데 어쨌든 지금 거짓말을 하든 대포를 치든 북한이 이 그 장에 미국을 본격적으로 끌어들이는 데는 성공했다고 봐야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미국이나 중국이나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정도 되면 지금 북한이 핵과 그 운반수단이 미사일 쏘고 어쩌고 하는데 장난감 취급합니다. 진짜로 가졌다고 생각하면 그냥 두지 않겠죠. 어떻게든 아마 손을 볼 겁니다. 우리 정부 지금 문재인 정권은
어쩌면 장단을 맞춰주고 있다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정부가 하는 언행을 보면 도무지 핵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건지 말겠다는 건지. 워낙은 김 박사님이 이 미사일 문제를 하고 싶지 않다라고 여러 번 얘기하셨어요. 그 이유는 뭐 전문가가 아니다 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생각할 때 근데 이 정도로 하실 수 있는 전문가가 사실 없잖아요. 근데 지금 이것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하고 대답을 하는 것이 어떻게든 전부 다 아마 추측밖에 안 됐을 거라고 그래서 제가 생각합니다. 당초 좀 사양을 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몇 가지는 좀 해석을 해둬야 될 부분이 있는데 굳이 SLBM 무리해서 굳이 SLBM을 개발했다고 그렇게 무리를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은 ICBM을 개발하면 유엔 제재가 바로 들어오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무리한 주장을 한다든지 이런 이유들은 좀 분석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 하나 더 있으면은 과연 중국이나 러시아 도움 없이 이 정도라도 뭐 이게 대포라도 거짓말이라도 이 정도를 할 수 있나 그것도 좀 분석해야 될 것 불가능하죠. 같아요. 그 스커드만 하더라도 스커드 미사일만 하더라도 사거리 300에서 한 800km 정도 되는데 이것은 거의 한반도를 겨냥한 거고요. 그 이상 이제 뭐 대포동부터는 이제 한반도 넘어 주일 미군 기지까지를 겨냥한 건데 한반도만 겨냥한다면 스커드로도 물론 스커드는 충분하고 스커드는 물론 위력이 많이 떨어지죠. 그러나 북한이 진짜로 뭐 SLBM을 개발하고 ICBM을 개발하는 것은 미국을 겨냥해서 협상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들이 말한 협상은 핵 포기가 아니라 핵 군축 협상이에요. 핵무기 보유국을 전제로 한 군축 협상을 하자는 게 북한의 의도고요. 미국은 그거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간극이 있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쉬운 문제가 아닌 겁니다. 정말 일반인 입장에서 저도 뭐 군사 이런 미사일 잘 모르고 그러니까 좀 질문을 드리는 건데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지금 북한이 갖고 있는 이런 미사일이나 이런 게 지금 유엔 안보전부장 이사회 이런 사람들 이런 나라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장난감 같은 수준의 그 정도의 수준이라면 왜 트럼프가 북한 김정은을 만나서 이런 식으로 뭔가 이렇게 굉장히 친한 어떤 그런 실체를 취하고 북한이 의도하는 것처럼 보이는 어떤 그런 협상의 어떤 그런 모습들을 띠고 그리고 이렇게 사드까지 배치하면서 이렇게 어떤 그런 것들이 되는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사실 트럼프의 의도나 이런 건 제 분야가 아니라서 뭐 상식적인 얘기는 드릴 수 있는데요. 뭐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하는 건 참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 사드 같은 경우는 사실은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요. 사드 같은 경우는 고고도 우리가 이제 고고도, 중고도, 저고도를 다 겨냥하는데 요격을 해야 되니까. 근데 사드 같은 경우는 고고도를 겨냥한 거고 특히 이제 사드 그 자체보다는 사드에 있는 레이더가 문제가 돼서 중국이 반발하는 거고 뭐 내가 어떤 그 경로로 얘기를 들으니까 중국 그 장춘 쪽에 한반도 이쪽을 겨냥한 한국과 일본을 겨냥한 미사일 기지가 있대요. 사실은 그걸 겨냥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근데 뭐 제 전문 영역이 아니어서 그 진위 여부는 알 수가 없고 트럼프 같은 경우는 그냥 제 추측인데요. 트럼프라는 사람의 정신세계를 참 이해하기 어려운데 그분은 그 협상을 통해서 뭔가를 해결할 수 있다고 자기 과신을 하는 것 같고 그거를 김정은에게도 적용해서 그거를 한번 실제로 보여주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아마 그 대상을 잘못 고른 것 같고 당면에서는 차기 대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재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저런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트럼프를 잘 모르겠고요. 그 아까 박사님 얘기하신 거 가운데 ICBM의 세 가지 기술적인 문제 얘기하셨잖아요. 예. 그럼 이 기술적인 문제 디스커션 하신 것처럼 이 북한의 기술이 아니다. 그러면 이 원천적인 이 개발 단계에서 기술을 제공한 거를 중국 아니면 소련 어느 쪽을 보고 계신가요? 중국, 러시아만을 지금 얘기를 하는데 뭐 그 위에 우크라이나 쪽이 있어요. 그 소련 시절에 그 공산권에도 나름대로 분업체계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핵무기나 이런 뭐 무기들은 우크라이나나 카자흐스탄 쪽에 많이 분산돼 있었는데 어쨌든 그 중국이나 소련권
북한 쪽으로 유입됐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어떻게 했느냐는 그건 알 수가 없죠. 뭐 훔쳤는지 돈으로 샀는지 뭐 어떻게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아무튼 북한 기술은 아닌 건 확실합니다. 그러면 어쨌든 간에 뭐 우크라이나 됐든 소련 됐든 뭐 중국이 됐든 그 기술 이전이 이제 트랜스퍼가 됐잖아요, 북한으로. 그러면 그 기술 이전에 대한 미사일 그 ICBM 단계가 거의 완성 단계로 보시는 건가요? 저는 그렇게까지 보고 싶지는 않아요. ICBM은 저는 못했다고 봅니다. 그 중거리 미사일, 단거리 미사일 정도. 예. ICBM은 그 섣불리 주지 않아요. 그리고 기술을 줘도요. 저도 북한이 그 뭐 재질이나 이런 그 소재 같은 거를 구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두 발은 가능하지만 소위 계열 생산은 불가능하다고 보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건 뭐 질문이 아니고요. 아까 사드 얘기가 나왔잖아요. 예. 근데 사드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처럼 이게 공격용 미사일이 아니고 사실 순수한 이 방어적인 그 미사일 체계인데 뭐 그것도 뭐 난리가 났었지만 이제 더 중요한 이제 이 한반도를 둘러싼 이 동북아 지역의 큰 이슈는 미국이 이제 INF라고 하는 그 조약을 탈퇴하면서 이제는 미국이 INF 예. 중거리 탄도 중거리 탄도 미사일 러시아, 화력을, 소련과 맺었죠. 예. 그걸 탈퇴하면서 이 동북아 쪽에 어떤 한 전략적인 요청 기관의 방어용 미사일이 아니라 이제는 공격용 미사일을 설치하겠다라고 이제 공연하게 얘기를 했죠. 그러면 뭐 여기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러면 이제 그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전략적 요충적인 지역을 선정을 할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 중에 뭐 흔히 우리가 알 수 있으면 일본이 되든가 오키나와가 되든가 아니면 뭐 대만이 되든가 아니면 그 반대도 불구하고 사드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되든가 세 가지 나라 정도밖에 생각이 안 되는데 이게 사드 이슈가 아니고 더 큰 이제 선택의 이슈가 온다는 거죠. 왜냐면 중국이 야 니네 사드도 반대했는데 니네 만약에 방어용이 아니고 공격용 미사일을 네가 한반도에다가 멋대가리 없이 설치할 거야? 우리 정부가 안 하겠다고 압력. 얘기했잖아요. 미국이 이제 푸시하는 경우 중간지대 이제 샌드위치적인 근데 우리 한미 그 협정에 의하면은 주한미군이 원하면 제공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방어용이 사드도 이제 이렇게 난리쳤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예. 공격용을 하겠다고 근데 그러면 사실은 그 미국의 그 항공모함 정도면요. 미국의 항공모함 정도는 굳이 그럴 필요가 없어요. 군사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예를 들어 미국의 뭐 칼빈스노나 이런 항공모함 한 대면요. 그 안에 있는 핵무기만 해도 동북아시아 전체를 초토하고 남아요. 그 SM3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러니까 선박에서 쏘는 거잖아요. 근데 왜 그러느냐? 일종의 견제용이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굳이 그럴 필요 없어요.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다른 의도가 있는 거죠. 저는 그러면 이제 핵 무력 완성 뭐 그거는 이제 어떤 면에서는 미국을 본격적으로 이 한반도로 들어오게 하는 사실 미국도 이때까지 지난 100년 미국 역사를 보면 미국도 자신들의 안보에 직접적으로 관여되지 않으면은 이 한반도 문제에 본격적으로 관여를 잘 안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전 육자회담 틀이라는 것도 결국은 미국이 직접적인 당사자가 안 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었는데 지금 뭐 북한식으로 표현을 하자면 어쨌든 우리가 정말 미국 본토에도 가격을 할 수 있는 본토 아니라도 뭐 하와이나 괌 정도라도 가격을 할 수 있는 그런 무력이 완성됐다. 이렇게 해서 본격적으로 미국을 끌어들이는 데는 성공하지 않았을까. 그렇죠. 그런데 그게 다른 면에서는 중국하고 미국과의 싸움을 이 한반도에 끌어들인 그런 측면은 안 보이는지 저는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할 거예요. 그런데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만약에 그것이 진짜로 미국 본토에 떨어진다 하면 절대 가만히 있지 않죠. 근데 미국이 현재 우려하는 것은 그것이 이제 유출돼서 9.11의 악몽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유출돼서 중동이나 다른 데로 와서 우회적으로 해서 미국이 온다. 이걸 걱정하는 건데 만약에 지금 그 북한의 핵 무기가 유출이 돼서 뭐 중동의 이란이나 북한하고 친한 시리아나 뭐 이쪽 어디에 유출이 됐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또 가만 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 그걸 우려하는 건데 미국은 아마 시간이 자기들 편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94년에 제네바 합의할 때도 저 체제가 멀리 못 갈 거라고 생각하고 그때 발루치가 그렇게 고백을 했었죠. 예. 그래서 경수로를 해줬는데 예. 엉뚱하게 지금 우라늄으로
플루토늄에서 우라늄으로 옮겨가서 저렇게 하고 있는데 전 지금 이제 얘기가 나왔지만 한국에서 사드를 아까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방어용인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반대하는 사람들이 그것도 소수도 아니고 다수고 심지어는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정권을 가졌다고 볼 수 있어요. 이 현상은 어떻게 분석해야 됩니까? 뭐 제 영역이 아닌데 남한에서 벌어지는 일은 아니 한국에 지금 몇 나라가 살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게 더 궁금해요. 우리나라가 맞는지 우리가 지금 한국 내에 어떻게 이런 현상은 봐야 되는지. 역사의 방향성하고 관계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오랜 수천 년 된 우리나라의 그 관성은 이제 대륙 쪽으로 끌어당기겠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그 중국도 그 시장이 부분적으로는 들어가 있으니까 뭐 그런 정도 모습을 보여주면 무지막지한 모택동 때 수천만 막 죽고 이런 모습이 아니면 뭐 저런 정도는 우리가 수천 년 익숙한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되고 거기랑 장사도 많이 하고 그렇게 다니기도 많이 하면서 저쯤 뭐 살만한 데 아닌가 이런 식의 또 이제 끌어당기는 모습이 있는 것 같고 중국도 의도적으로 계속 그걸 강조하고 너네는 우리의 일부였다 수천 년 동안 뭐 이렇게.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소위 뭐 요즘 목사님들께서 해양동맹 세력이라고 표현하시는 자유민주 가치 벨트죠. 그 이승만 대통령 이래 길게 봐도 120년, 뭐 짧게 보면 70여 년 우리가 지금 수천 년 역사에 비해 볼 때 너무나 짧은 기간이라고 할 수 있는 동안 그러나 사실은 정말 눈부신 기간인 그 우리 자유민주 사유재산권과 시장경제 법치주의 세 축으로 이루어진 이 그 가치 체제 이거를 우리가 과연 그 확신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느냐 기로에 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것이 혼란스럽고 관성적인 힘들과 대립해 있고 그런 관성 쪽에서 미사일을 마구 쏴대고 있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북한 핵 미사일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지금 뭐 참 아무리 중지를 모아도 지금 답이 안 나오는 상황인데 저는 한마디만 딱 하고 싶은데 핵과 미사일을 제거하려고 하지 말고 안 됩니다. 거의 불가능합니다. 안 된다고 하면 말이 안 되겠지만 거의 불가능합니다. 근데 가장 확실하고 최선의 방법이 하나 있어요. 핵 가진 놈을 없애는 겁니다. 핵을 없애지 말고 핵 가진 놈을 없애면 돼요. 그게 가장 확실하고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사실은. 너무 의미심장한데요. 저는 한 가지 질문을 더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북한이 개발해서 뭔가를 완성하려고 그러고 수준을 높이려고 그러고 또 한편으로는 자기들이 완성한 것, 개발한 것 이상으로 진척이 있는 것처럼 쇼도 하고 물 밑에다가 발사대를 만들어 놓고 잠수함 발사를 성공했다고 할 때 그거는 뭔가 그런 식으로 보여서 얻고자 하는 게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이 모든 것이 북한이 원하는 대로 됐을 경우에 미사일도 상당 수준으로 그리고 ICBM도 완성하고 SLBM도 완성하고 이렇게 됐을 때 어떻게 되는 건지 어떤 그림인 건지 북한이 원하는 그림이 뭔지 그게 좀 그 북한이 미사일을 개발해서 뭐 핵무기를 가지면 절대 무기잖아요. 일단 제 체제를 외부의 압력에 의한 체제 수호의 부담을 많이 덜겠죠. 내부의 뭐 민중봉기라 이런 거는 별개 문제겠지만 밖에서 오는 압력은 상당히 줄일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이 어리버리한 대한민국 지금 부안해동하는 사람들을 협박해서 계속 공포심을 조장해서 속된 말로 등쳐먹을 수 있는 거죠. 북한 체제의 속성이 내부적으로 수탈하고 외부적으로 등쳐먹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면은 절대 무기를 갖고 있는 게 절대적으로 유리하죠. 그러나 그렇게 가졌다고 해서 북한 내부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다만 한 가지는 핵무기를 가졌다고 하면 북한 주민들한테는 굉장히 뭔가 그 체제에 대한 자부심이라든가 내부 결속을 다지는 데는 도움이 될 겁니다. 실제로 강명성 1호라고 하는 대포동 1호를 쏜 가장 큰 목적도 98년 북한이 뭐 거의 뭐 대아사 시기에 정점에 가 있을 때거든요. 그때 사실은 북한이 정상적인 심의 절차나 이런 걸 거치지 않고 대포동 1호를 쏘았거든요. 얼마나 급했으면 그랬을까요? 김일성 시대나 김정일 시대에
핵무기가 자력갱생으로 완성이 됐다라고 하면 굉장히 프라이드가 있었겠죠. 근데 이제 시대가 2019년 김정은 시대로 넘어오면서 예를 들면 북한의 일반적인 국민들이 저 핵무기라고 하는 완성하고 나와의 삶 속에 있는 나의 굶주림과 핍박에 대한 거는 무슨 상관계일 수가 있는가? 그게 나랑 무슨 도움이 될 것인가 내 생활에. 근데 그런 근본적인 괴리감이 생기지 않을까요?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죠.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고 아니 북한이 미사일을 쏘고 뭐 핵무기를 만들었다는데 나의 실존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 한 끼를 지금 걱정하는 상황에서. 근데 일반 주민들은 아무 생각이 없어요. 일반 평범한 사람들. 예, 왜냐하면 제가 최근에 이제 그냥 캐주얼하게 이제 외국 사람들하고 밥을 먹는데 그 중에 인도 사람도 있었고 그 2차 세계대전 전승기였던 프랑스 사람도 있었고 뭐 여러 인종들이 있었어요. 싱가포르 사람도 있고. 근데 이제 우리가 흔히 일반적으로 제가 여기서 이제 MPK에서 공부를 안 했으면 똑같은 어떤 지식의 함정에 오류에 빠졌을 텐데 그 중에 이제 한국 분도 계셨어요. 굉장히 소위 얘기하는 지식이라고 얘기하시는 분. 근데 이제 이런 이제 핵무기에 대한 부분에 관한 얘기가 나왔는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것처럼 야 북한도 핵무기를 갖고 그러면 남한도 핵무장을 해야 된다. 그랬더니 대뜸 인도 그 친구가 이거 왜 강대국 미국이나 이런 프랑스 사람들은 핵무기를 가져도 되는데 왜 다른 나라는 가지면 안 되냐. 그 인도도 마찬가지잖아요. 아까 북한과 똑같이 인도도 핵무기라고 하는 완성 단계에 핵무기를 쏠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12억 인구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완전히 가난한 동떨어진 삶을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들도 핵무기에 대한 무장을 해야 된다. 그러다가 질문은 야 그럼 만약에 파키스탄이 핵무기에서 니네 쏘겠다고 어떡할래? 그러니까 이런 일반적인 한국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핵에 대한 무장을 해서 핵을 갖고 있는 강대국이 돼야 된다. 그럼 이제 너도 나도 이제 핵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어떤 컨트롤십이 없어지게 버리고 전 세계가 다 핵무기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걸 막으려고 만든 게 NPT죠. 네, 저도 만약에 그런 공부를 안 했으면 같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야, 우리가 핵 강대국에 가야 된다. 핵무기를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북한에 대항해야 된다. 근데 그럼 북한에 대한 핵 체제를 인정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참 그 디스커션하면서 되게 한편으로는 좀 당황스러웠고 한편으로는 참 근데 한심하기도 했어요. 경제력이 일정한 수준에 있지 않으면 핵무기 개발하는데도 돈이 많이 들고요. 그걸 만들어 놔도 유지 관리비가 엄청나게 듭니다. 북한의 인민경제 예산이라는 게요. 경제 규모가 우리 광주 광역시만도 못해요. 우리 1년 국방비에도 못 미치는 전체 예산이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그나마 있는 걸 다 쪼개갖고 지금 핵 개발하고 미사일 쏘고 있으니 아까 앞에 말씀드린 대로 일반인민들 입장에서 그거하고 나하고 아무 관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당연히 그런 생각을 하죠. 근데 북한에 깨인 사람들, 소위 물정 좀 아는 사람들은 그런 생각해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관심 없어요. 왜? 지금 내 실존이 문제가 되지 미사일 핵무기 어쨌다는 거냐. 결국은 그 북한의 핵이 누구를 지키나 이런 그렇죠. 이제 문제인데 북한 예전에 뭐 황장엽 비서도 그런 말씀하셨어요. 북한의 체제 유지 방법이 모두를 배고프게 하는 거다. 장관도 배고프다. 그래서 장관이고 차관이고 이 사람들도 외국에서 누가 오면은 돼지고기 한 건이라도 이렇게 떨어질까? 그런 거를 계속 킁킁거리게 되게 모두가 가난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결국은 김일성 가족들을 지키는 핵이 될 수밖에 없을 텐데 지금 오늘 사실은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우리가 지금 결국은 실존 북한 분들은 뭐 나라님들이 하는 옛날식으로 그 조선시대 얘기 나라님이라는 표현을 써요. 나라님들이 하는 일 이렇게 떠 있죠. 그런데 이 북한 사람들이 일상 또는 각 개인의 어떤 그 인생에 대한 고민으로 우리가 정말 적극적으로 더 나가야 되는데 북한에서 굶주림을 피해서 중국으로 팔려갔던 여자분이 중국에서 아이를 낳고 또 한국으로 들어왔는데 그 아이를 데리고 오려고 애를 쓰다가 그 아이 아빠까지 중국인까지 데리고 와서 또 그 아이 아빠가 또 폭력을 행해서 둘째 애가 장애인으로 태어나고 결국은 둘이서 정말 비참하게 이렇게 굶어 죽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MPK 성명을 내면서 이건 한국과 북한과 중국 모두의 수치라고 제가 그런 표현을 썼는데 지금 과연 핵이니 미사일이니 뭐 각종 이런 협상이니 하는 것들이 과연 북한 사람들 개개인에게 어떤 의미인가 그 간극을 메우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나
아마 앞으로는 우리가 이 고민을 좀 더 진행해야 되는 시간일 것 같아요. 지난 1년 반 동안 우리 자유통일 동상다몽 1년 반 동안 진행하면서 어떠셨습니까? 그 어떤 생각들을 하셨는지 조금 들어보면서 마무리할게요. 저는 이제 1년 반 정도 이제 이 기간을 이제 같이 이야기 나누고 또 김 박사님한테 얘기를 들으면서 그 북한에 대해서도 많이 알게 됐지만 이 남한에 대해서도 좀 많이 알게 된 것 같아요. 이 남쪽에서 이게 북한 못지않게 이 남한 쪽에서도 이 남쪽에서도 좀 많이 바뀌어야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구나. 특히 이 그 전체주의에 대한 그 뭐라 그럴까 그 어떤 그 방어 기제들이 좀 부족하지 않나. 그래서 아까 그 대륙 세력과 해영 세력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대륙 쪽은 대부분 어떻게 보면 좀 전체주의적인 어떤 느낌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이렇게 뭐라 그럴까 그 공산 체제, 그 전체주의 체제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에 좀 공부가 좀 적지 않았나. 그래서 그것들을 이렇게 뭔가 싸워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걸 싸우지 않고 받아들이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이 남쪽에도 굉장히 많구나. 예, 그런 사실들을 좀 많이 이제 알게 되었고요. 그래서 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많은 공부가 되고 또 도움이 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는데 다른 시즌에 되면 이제 또 하나 좀 말씀을 드리자면 정말 동상다몽이 되려면 저희뿐만 아니라 이제 북쪽에서 오신 분들도 좀 많이 좀 참여를 하셔서 그분들 이야기 좀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게 인적인 통일이 돼야 진정한 통일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분들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와 다른지 또 어떤 것들은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많이 들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지난주에 오셨던 분은 저희가 이제 그 북한민주화위원회랑 같이 그러니까 원더풀 통일시대 이제 동상다몽을 넘어서서 원더풀 통일시대를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 프로가 참 좋은데 그게 오신 분 중에 한 분이 인신매매 당했던 얘기를 적나라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동상다몽하고 좀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으면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은데 다른 분도 의견 주세요. 원더풀 통일 시대랑 연결하신다는 그런 구상은 좋으신 것 같고요. 그 진행하면서 북한에 대해서 또 많은 세세한 점들을 배우게 되고 그러면서 놀라기도 하고 그랬던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알아갈수록 어떻게 보면 부담도 더 되고 누구나 좀 도피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많이 드는 현실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말씀하신 그 수치스러운 현실, 북한, 중국, 한국, 특히 문정권 이후에 정말 날이 갈수록 나라를 망가뜨리는 그 세월이 너무나 급속하고 그러다 보니까 떠날 수 없는 사람이 막 떠날 수 없는 처지를 한탄하고 그런 정도의 극단적인 그런 상황도 많이 연출되는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실 앞에서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원더풀 통일 시대는 참 아주 기운찬 제목을 가지고 있는데요. 거기 말씀하신 것처럼 역설적으로 그런 죽음의 시간들을 빠져나오신 분들은 오히려 삶에 대한 어떤 결의를 갖고 또 새로운 어떤 걸 개척하겠다는 대조적인 모습인 것 같습니다. 우리 여기서 살아오신 분들은 오히려 많이 지치고 도피하고 싶은 그런 태도하고는 이렇게 대조적인 모습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도 상당히 저 개인적으로는 싸우겠다고 하고 이러고 있지만 다른 많은 분들을 생각해 보면 그럼 어떻게 해서 싸울 수 있는 건지 막상 당장은 그냥 도피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이해가 잘 돼요. 저는 약간 날 시탈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시즌 3는 좀 약간 바람이 불 때 아닐까? 이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늘 자주 생각하는 나라로서는 참 위대했던 로마 공화국 경우에 도피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을까? 제가 이걸 대입해서 생각해 보면 무지 많았을 것 같아요. 무지. 너무 상황도 안 좋고
난리가 끝나고 나면 또 다른 난리가 일어나고. 그런데 그런 난리를 거치면서 계속 성장하는 거예요. 계속 발전하고. 그래서 그것도 참 희한한 모습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결코 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드는 상황으로 성장한 게 아니거든요. 제가 아는 로마사는 무지무지 도피하고 싶은 상황들이 계속 연출되는데 그걸 견디고 성장한 겁니다. 제가 아는 로마사는 무지무지 도피하고 싶은 상황들이 계속 연출되는데 그걸 견디고 성장한 겁니다. 근데 그 성장할 때 어떻게 보면 좀 잔인한데요. 나라가 기강이 서 있어요. 규율이 무서워요. 그 로마 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법이 엄격해요. 법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군법입니다. 그러면은 군법 중에 제일 초보적인 군법이 뭘까요? 도망하면 죽여요. 그러니까 군대가 기강이 서 있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도망할 수 없는 겁니다. 근데 그 강한 로마 군대를 형성한 건 직업 하사관이라고 그래요. 백부장으로 표현되는. 그래서 높은 장교가 아니고 그 중간 허리쯤 되는 그 로마 직업 하사관. 그게 오늘날 근대 국가의 직업 하사관의 이 선례고 미국 군제는 의도적으로 그 로마 군제를 따라 배웠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군대의 직업 하사관 제도가 발전했고 사실 그 나라의 강군을 떠받쳐 주는 것은 그 직업 하사관들이 기강이 잘 서 있고 전문성이 갖춰져 있을 때. 그래서 그 우리가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많이 강조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공허하게 메아리로 끝날 때가 많습니다. 허탈하게 만들 때도 많고. 그런데 사실은 그 중간 허리가 되는 우리 군대 하사관에 해당되는 그 직업 하사관들이 로마를 살리고 오늘날 위대한 로마를 만든 이름 없는 얼굴들이다. 그걸 기억해 봅니다. 그러면은 우리 대한민국도 그 사람들은 도망갈 수도 없었어요. 귀족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도망갈 수 없는 처지였는데 용감히 싸우고 위대한 어떻게 보면 운명적으로 위대한 나라를 이루어간 함께 그 길을 우리 길이라고 받아들이고 많은 사람들이 다시 한번 우리도 그 로마 백부장들처럼 그 운명을 가보자. 네,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시즌 2를 마무리하면서 도 변호사님은 개인의 실존적인 고백을 하면서 도망가고 싶어도 도망가지 않으리라 이런 결의를 하시는 것 같아요. 북한이라는 그 지역과 이렇게 떨어져 있고 뉴스로나 이렇게 접하게 되는 북한의 상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분야별로 이렇게 공부를 하니까 더 가까이 있는 거죠. 북한이 더 가까이 있어서 방금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편으로는 이 북한 문제로부터 도망할 수 없는 상황을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이 동상다몽이 만들어졌고 또 한 가지 쭉 알아가면서 계속 이제 마음에 이제 숙제처럼 남는 건 뭐냐면은 그런데 마약 문제도 있고 뭐 결핵 문제도 있고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뭘 하지? 이런 생각이 있잖아요. 공부한 그 유익이 뭐냐면 뭔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그 부담을 자꾸 준 거죠. 이게 유익인데 다음 시즌 3에서는 뭔가 그런 게 손에 잡히는 좀 실천적인 뭔가를 좀 했으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다못해 삐라라도 뿌리든지 뭐 그런 거. 좀 뭔가 실천적인 방도 그 아이디어를 이제 저희가 2달 동안 시간 동안 권목사님 프로젝트를 이제 만들어 오세요. 저희 의견 내면은 그걸 그 현실 방안으로 만들어 와야 됩니다. 저는 뭐 벌써 1년 6개월 됐다고 하니까 저도 놀랐는데요. 한 6개월 정도 했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벌써 시간이 그렇게 된 줄 몰랐고 저는 이제 이거를 하면서 또는 제 개인적으로 북한 공부를 하면서 늘 느끼는 것이 북한이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이 문제예요. 북한은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 저거는요. 북한은 우리가 의연하게 대처하면요. 그 자체로 굉장한 정책이 될 수 있어요. 과거에 그 햇볕 정책할 때 햇볕 정책의 문제점을 얘기하면 그쪽 사람들이 개구일성 하는 말이 대안이 없대요. 그래서 제가 대안이 없으면 가만히 있어라 그러면 대안이 없다고 사고를 치면 되겠느냐. 대안이 없다는 말도 참 무책임한 얘기인데요. 대안이 없다고 뭐 그럼 아무거나 막 해도 됩니까? 그건 아니고 북한이 뭘 할 때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굉장히 좋은 정책입니다. 대꾸 안 하고 대응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러면 그냥 허공에다 발길질하다가 그냥 재편에 나가 떨어지는 건데
뭐 북한이 뭐 온실 하나 만들면 여기서 그냥 수족관을 만들어주고 별짓을 다 하니까 저쪽에서 초가상관 지금 여기서 구중고를 만들어 놓고 쏘지도 않은 걸 여기서 쏘게 하고 실전 배치 안 한 걸 여기서 실전 배치하고 이제 이런 일들이 하도 벌어지고 대한민국 사람들이 또 북한을 실제 북한하고 관계없는 자기 머릿속에 나름의 북한을 만들어 놓고 그냥 되는 얘기 안 되는 얘기 막 하니 이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김정일이 또는 김정은이 남조선 혁명을 포기하고 싶어도 포기를 못해요. 여기 있는 자기 동무들 너무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포기가 안 됩니다. 그래서 난 북한이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문제다. 난 오히려 대한민국 걱정이 앞섭니다. 그래서 다음 시즌에는 그 북한에서 오신 분들, 전문 영역에 계신 분들이나 특수한 경험하신 분들을 좀 모셔다가 우리가 집중 토론을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뭐 앞에 너무 다 좋은 말씀하셔갖고요. 저도 금방 박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다음 시즌에는 좀 전문적인 이 북한에 진짜 탈북했던 그분들 데리고 같이 좀 디스커션 해봤으면 좋겠고, 하여튼 이 시간을 통해서 저도 그 환상을 많이 깨는, 그리고 북한을 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을 더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됐고, 저 나름대로 다른데 사람들하고 얘기를 할 때 그런 이론적인 좀 그런 초석이 돼서 사람들 얘기할 때 많은 도움이 됐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사람들이 궁금해 저한테 물어봐요. 어떻게 북한을 잘 알아냐고. 그래서 공부를 해서 안다고. 공부를 해야 된다. 그래서 참 좋았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요즘 이영훈 교수님과 반일 종족주의 이게 우리나라를 이제 아주 핫하게 달구는 그런 주제인데요. 이영훈 교수님 얘기를 쭉 다 들어보면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해왔던 반일하고 내용이 같아요. 다를 바가 없어요. 이영훈 교수님 얘기의 골자를 딱 정리하면은 일본의 식민지 통치라는 것은 정주형 도둑이다. 그러니까는 작은 점도둑이 아니라 크게 해서 먹는, 말하자면 뭐 일본 인구의 절반쯤 되는 사람들을 상대로 거의 뭐 오키나와나 아니면 홋카이도 정도 되는 그런 정도의 그 복속을 하려고 했다. 말도 안 되는 프로젝트를 한 거고, 그게 굉장히 뭐 철저하게 이루어졌고, 또 한국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가만히 있지 않았고, 그 속에서 치열하게 또 그 의지를 통해서 근대화를 시키고 이 나라를 또 독립운동도 열심히 하고요. 그렇게 만들어 왔던 그런 자생적인 그런 의지가 충분히 있었다. 사실 우리가 다 익숙한 얘기 같아요. 그런데 차이를 가만히 느껴보니까 너무 이렇게 그 뜨겁게 하지 말고, 왜냐면 너무 뜨겁게 하면 틀린 말도 많이 하니까 좀 차갑게 하자. 좀 성숙하게 하자. 아닌 건 아니라고 하고 긴 건 긴 거라고 하고 이상한 신화, 망상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이상한 뭐 황일 빨치산 같은 거 만들어주지 말고 아주 차갑게 이성적으로 성숙하게 하자. 저는 그렇게 들려요. 그래서 뭐 크게 다른 말이 아니라서 반감도 하나도 안 들고요. 저는 지금 그래서 저희에게 필요한 것은 성숙해지는 것. 주사파니 산호맹이 예전에 뜨거운 뭔가를 통해서 정의를 얘기하고 했는데 적어도 성숙하지 않고 너무 어렸다. 그런 것 때문에 용서받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게 20대인데 60대 돼도 그런 걸로 용서받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 요구받는 것은 결국은 성숙함인 것 같아요. 지금 사실 이번에 그 한성옥 그 모자 사건은 정말 전 세계적으로 부끄러운 일이에요. 우리 시골 말로 남사스러운 일인데, 우리도 정말 정신 차리고 이제 너무 들떠있지 말고 너무 망상가처럼 뭐 드리머처럼 몽상가처럼 질풍노도의 시대 좀 끝내고 성숙한 어른처럼 되어서 이제 정말로 북한을 맡을 준비가 되었나? 사실 북한 사람들이 오히려 우리보다 더 준비되어 있어요. 오히려 지난번에 원더풀 통일시대에서 말했던 것처럼 한국 사람들이 그린하우스 온실 속에 들어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말하거든요. 정말 그 치열한 시간을 통해서 준비된 북한 주민들과 또 어쨌든 머리가 이렇게 굵어 있는 한국 사람들이 같이 갈 수 있다는 확신만 가지면 우리가 일본이 될 수도 중국이 될 수도 러시아, 미국이 될 수도 자신감을 갖고 할 수 있다.
그게 어쩌면 진짜 원더풀한 통일이다. 저희는 이제 시즌 2까지는 열심히 공부했고 또 저희가 하는 얘기를 듣고 참고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시즌 3에서는 오늘도 좀 얘기가 나왔지만은 2달 동안 더 치열하게 고민을 해서 이제 가을 바람이 서늘하게 불 때쯤 또 좀 멋진 기획으로 만나 뵙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그때까지 절대 도망갈 수 없습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심기일전하시고 다시 뵙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해주신 우리 김 박사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다들 수고하셨고요. 시즌 3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그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